어떤 생물이 살아가고 또 죽고 그 생물 한 개체뿐만이 아니라 그 생물들의 집단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개체군들이 어떻게 크게 증가하고 또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좌는 그러한 한 종류의 개체들의 한 종의 개체들의 집단을 동일한 지역에 사는 집단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그 개체군의 숫자가 늘어나고 줄고 하는 그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서 살고 있는 그 붉은 바다 거북이라고 하는 녀석의 사진입니다. 붉은 바다 거북은 바다에서 살다가 성체로 살다가 새끼를 낳을 때쯤이면 이렇게 모래사장으로 올라와 가지고 모래를 파고 여기 알을 낳습니다. 자, 이 알들이 부화를 하겠죠. 부화를 해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할 때 이게 이제 새끼들인데 음, 뭐 빛의 해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바다하고 반대로 가서 방황을 하는 녀석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새한테 잡아먹히는 녀석도 있을 것이고 이 물에 도달하기 전에 그 다음에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또는 육상동물인 너구리한테도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붉은 바다거북의 새끼는 이 바다를 향해서 이쪽을 향해서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체군 생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환경과 관련된 개체군을 연구하는 건데 이 붉은 바다 거북의 개체를 연구를 만약에 한다고 쳤으면은 가만히 보니까 이 붉은 바다 거북이 잡아먹히고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비율, 거꾸로 얘기하면 바다로 무사히 가는 비율이 해마다 똑같지 않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해마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해는 너구리라든가 이런 포식자에 의해서 그 뭐 10% 정도만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100% 전멸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체군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연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체군 생태학은 어떻게 생물학적이고 비생물학적 요인들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예를 든 이 붉은 바다 거북과 같은 그런 어떤 개체군들이 어떻게 해서 조절이 되는가 그다음에 얘네들은 생태학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동적으로 숫자들이 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역동적인 생물의 변천은 생물 수가 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개체군의 밀도, 분산, 개체군 통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하는 개념어를 알아야 되겠죠. 개체군.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단일한 종의 똑같은 종, 동일 종의 개체들의 모임,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한 개체라고 하겠죠.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산다면 특정한 지역에서 산다면 이때를 우리가 개체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체군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은 동일한 그 지역의 자원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동일한 지역에서 살으니까 동일한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겠죠. 그죠? 예. 이 개체군은 주로 그 개체들이 살고 있는 경계 내에 서식하는 개체수, 에 의해서 우리가 그 디스크립션 기술이 되고 있고 또 그 경계 내에서 얼마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크기 이런 것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어가 바로 뭐냐면 밀도와 분산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 밀도와 분산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이나 또는 단위 부피당 개체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옆에 우리 삼성산에 살고 있는 신갈나무를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은 신갈나무가 얼마나 밀생을 하는지 그 신갈나무의 삼성산에 살고 있는 신갈나무의 밀도를 조사하겠죠. 이럴 때에 그 신갈나무 삼성산이라고 하는 경계 내에 있는 신갈나무라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삼성산에서 1km당 신갈나무는 몇 개 채수가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밀도라고 합니다. 혹은 실험실 상황에서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박테리아를 시험관 안에서 배양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에는 시험관 안에 있는 것은 보통 몇 밀리리터짜리 시험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밀리리터라고 하는 단위 부피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으로 분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퍼져 있는 정도겠죠. 개체군 경계 내에 있는 개체들이 특정한 지역에 몰려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점유하는 유형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분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밀도에 대해서 먼저 논해 보면은 밀도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개체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경계 내에 있는 개체군 안에 있는 개체수를 전부 세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생태학에서는 표본 추출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삼성산에 있는 신갈나무를 잰다 했을 때에 다 일일이 재질 않고 100 곱하기 100 정도의 조사, 방영구라고 하는데 그런 조사구를 여러 개를 임의로 곳곳에 표집을 해놓고 각각에서 얼마씩 나오는가라고 하는 평균 밀도를 계산함으로써 삼성산 전체의 신갈나무의 개체군의 크기를 측정해 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측정 방법은 많은 조사구를 이용할수록 더 정밀한 게 될 것이고 또 서식지가 균일하다면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접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너구리라고 하는 동물의 개체수를 삼성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너구리라고 하는 그런 개체수를 우리가 파악하고 싶다 이럴 때는 개체수를 측정을 직접 하는 대신에 너구리가 살고 있는 집, 둥지의 수라든가 은신처, 너구리가 다녀간 흔적, 배설물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개체군의 지표를 이용해서 밀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 야생동물의 개체군을 측정하는데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 바로 표식 재포획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돌고래는 뉴질랜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뉴질랜드에 있는 뱅크 반도 근처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인 헥토르 돌고래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헥토르 돌고래. 이쁘죠? 아주 이쁘게 생겼죠. 자, 이 개체수가 도대체 멸종 위기종이니까 도대체 뉴질랜드 뱅크 반도에는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연구자들이 조사할 수도 있겠죠. 조사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무리의 돌고래가 헥토르 돌고래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전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직접 잡아가지고 표식을 해놓는다거나 한 다음에 다시 방사를 하겠죠. 방사를 한 다음에 보통 이렇게 잡았다가 놔주면은 수일 혹은 수주 내로 다른 개체들하고 섞이게 되겠죠. 즉 표식을 하지 않은 개체들하고 다시 섞인다는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연구자들은 두 번째로 포획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표식한 게 180마리였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그래놓고 180마리를 놔줬단 말이에요. 그런 후에 다시 두 번째로 포획을 해가지고 두 번째 포획한 결과 44마리를 잡았다. 그 중에 7마리가 표식에
된 거였다. 자, 정리해보면 처음에 180마리를 잡아서 표식을 했고 그 다음에 놔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잡아봤어. 그랬더니 44마리가 잡혔어요. 이 중에 표식을 해놓은 180마리를 놔준 상태 중에서 이 44마리 중에서 아까 표식을 했던 이전에 표식했던 게 7마리가 잡혔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잡은 건 아니잖아요. 이 뉴질랜드 뱅크 반도에는 몇 마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궁금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표식 재포획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비례식만 세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개체군에서 임의종을 포획을 했어요. 자, 아까 헥토로 돌고래로 치면 이게 몇 마리? 180마리. 그래 놓고 다시 방사를 했어요. 두 번째 포획에서 개체군을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다고? 44마리를 잡았어요. 두 번째 포획 중에서 식별된 개체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뭐냐면은 표식을 한 녀석이 몇 마리냐? 그게 몇 마리라고? 7마리였어요. 7마리. 자, 처음에 표식한 거를 스몰 s라고 하고 두 번째 표식한 개체군을 스몰 n이라고 하고 두 번째 포획을 했을 때에 그 스몰 n 중에서 표시된 녀석의 개체수를 따로 세보는 것을 우리가 스몰 x라고 하면은 전체 이 집단의 뉴질랜드의 뱅크만에 있는 전체 개체군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중에서 두 번째는 아마 44마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표식한 중에서 즉 180마리 중에서 7마리가 잡혔으니까 동일한 비율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이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례식을 써보면은 전체 개체군은 어떻게 이 비례식을 풀어보면은 1100 얼마가 나왔어요? 31마리 이렇게 계산해낸 방법입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약 1100여 마리 정도의 그 헥토르 돌고래가 뉴질랜드의 뱅크만에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추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밀도가 이렇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밀도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개체가 또 추가되거나 사라짐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하는 요인 중에서 출생에 의해서도 밀도가 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망에 의해서도 밀도가 변할 수 있겠죠. 혹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개체들이 들어오는 이미그레이션, 즉 이입이죠, 이입. 그 다음에 또 그 동네 살다가 왕따를 당했는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녀석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출이라고 하죠. 이입과 이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아마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에 의해서 숫자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입에 의해서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생과 이입은 개체군의 개체들을 추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잡아먹힌다거나 그러면은 사망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동네에 가서 살아. 이출이겠죠. 이런 거는 개체수의 수가 줄어드는, 즉 개체들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개체군 동태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헥토르 돌고래 이야기를 했었죠. 헥토르 돌고래를 보니까 해마다 전체 개체군의 15% 정도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유출은 또 겨울철 돌고래가 해안에서 멀어지는 시기에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이출 혹은 즉 이입과 이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개체군의 변동이 관찰되는 일종의 생물학적인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파악을 함으로써 멸종 위기종인 헥토르 돌고래를 우리가 어떻게 잘 키우고 잘 보존하는가에 대한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되겠죠. 자,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퍼져 있는 정도, 모여서 사느냐, 뭐 떨어져서 사느냐 이런 걸 말을 하는 거죠. 이 분산도 개체군 생태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개체군 내에서 환경과의 연관성은 개체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또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개체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군생이에요. 군생. 군생. 여기 이제 불가사리를 예로 들었는데 불가사리는 기본적으로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 몰려 살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모여서 살더라 이 말이야. 무리지어서 살더라. 식물이나 곰팡이류는 토양이나 기타 환경 조건이 발화라든가 생장에 적합한 요인들을 갖춘 장소에서 군생을 해요. 예를 들자면 버섯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버섯 같은 경우는 썩은 통나무에 군생을 할 것이며 곤충이라든가 이런 녀석들도 높은 습도 때문에 통나무 밑에 군생을 하겠죠. 또는 어떤 동물들 같은 경우는 짝짓기 행동과 관련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불가사리, 예를 들은 이 불가사리 이 녀석들은 먹이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그 바닷물 조수웅덩이에 집단적으로 서식할 수 있습니다. 집단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유리한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무리의 늑대하고 한 마리의 늑대를 생각을 해봅시다. 한 무리의 늑대하고 한 마리의 늑대가 그 사슴 같은 걸 사냥한다고 했을 때 한 마리가 더 잘 잡겠어요? 여러 마리가 협업에 의해서 더 잘 잡겠어요? 그렇죠? 여러 마리가 그런 그 사슴을 진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새 한 마리가 있는 때하고 한때의 새 무리가 있는 걸 비교해 보면은 한때의 새 무리가 한 마리의 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어떤 공격 감행에 대한 경고를 더 많이 내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균일. 여기 균일은 이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새죠. 둥지를 틀고 있는데 이 알바트로스 새들은 이유단 개체들 사이에 공격적인 상호작용에 유지되는 균일한 그 공간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딱딱 자기 세력권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뭐 식물들에서도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식물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인접하는 개체들의 발화와 생장을 저해하는 그러한 화학물질을 분비해요. 그래서 나 이외에는 못 살게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알렐로퍼시라는 말을 쓰는데 그 나중에 언제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사회적으로 적대적인 상호작용. 예를 들면 뭐겠어요? 다른 개체들의 침입에 대항하여 방어하기 위한 물적 공간. 그걸 우리가 세력권이라고 그러죠. 세력권을 설치해놓고 이 동네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혀 예측 불가능한 무작위적인 거. 민들레. 지금 4월, 5월에 열심히 민들레가 피고 있죠. 이 민들레는 아무데나 막 퍼져 살아요. 랜덤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무작위 분산, 즉 랜덤 분산은 개체군 내에서 개체들 간에 어떤 강력한 끌림이나 반발이 서로 없어. 또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생존의 핵심적인 요인들이 주어진 공간에서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똑같아. 균일할 때. 이럴 때에 나타나요. 그래서 민들레처럼 바람에 의해서 종자를 분산시키는 씨를 분산시키는 식물들은 일정 서식지에 걸쳐서 무작위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산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개체군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즉 그게 뭐냐면은 개체군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군에 대한 중요한 통계들과 시간이 흐르며 개체군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고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결국에는 개체군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바로 밀도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밀도하고 분산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개체군 내에 다른 특성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개체군이 변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파트를 개체군 통계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체군 통계학자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얼마나 태어나고 얼마나 죽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개체군 통계를 통해서 유용하게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표예요. 생명표는 별게 아니고 한 살 때까지는 몇 명이 살았고 사망률은 얼마고 2살 때까지는 3살 때까지는 4살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을 해요. 이거 누가 많이 쓸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씁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싸죠. 왜냐하면 사망률이 낮으니까. 그러나 나이 먹고 보험을 들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요. 이렇게 생명표를 작성을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체군 생태학에서도 생명표 몇 년도까지는 몇 개체가 있었고 다음에는 몇 개체가 있고 이런 걸 표로 작성을 하는 걸 생명표라고 합니다. 라이프 테이블이죠. 라이프 테이블 표. 실제로 이제 생명표들의 자료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기 좋게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생존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생존 곡선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유형은 사람과 같은 생물체를 말하는 것이고 2유형은 다람쥐 같은 녀석들, 3유형은 굴과 같은 녀석들이에요. 자, 1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면 1형. 1형은 여기 그래프를 보면 초기부터 쭉 중기까지 사망률이 낮아 평평하게 유지되다가 노년층에 이르러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급격히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1유형에 속하는 것들은 인간이라든가 대형 포유류들, 뭐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대형 포유류들은 자손을 적게 낳지만 양육을 잘 해가지고 일정한 연령이 도달해서 죽는 이런 유형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와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게 세 번째 유형이죠. 3유형. 3유형은 태어났을 때 대부분이 죽어요. 그러다가 살아남은 개체가 쭉쭉 살고 있어요. 즉 초기부터 매우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서 나중에 급하게 그러니까 사망률이 초기에 높으니까 급하게 이렇게 하강을 하잖아요. 하강을 하다가 뭐예요? 그 후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살아남은 적은 수의 개체들이 결정적인 연령까지 잘 생존해서 사망률은 서서히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유형의 곡선을 나타내는 생물체들을 보면은 자손을 엄청 낳아요. 근데 그 자손을 거의 혹은 전혀 돌보지 않는 다년생 식물들, 또 많은 물고기들, 그 다음에 물에서 사는 무척추 동물들이 잘 보여져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굴이죠. 굴은 한 번 알을 낳을 때 수백만 개 알을 산란하지만은 얘네들도 유생 시설을 거치잖아요. 유생 때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거나 또는 뭐 다른 이유로 대부분이 죽게 돼요. 살아남은 소수는 이렇게 적당한 곳에 착생해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껍질을 만들어가지고 비교적 장기간 생존해요. 이 이유형 다람쥐 여기는 이제 벨딩 땅 다람쥐인데 뭐 이건 다람쥐 종류예요. 이 다람쥐는 중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생 동안 비교적 일정한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요. 뭐 설치류라든가 다양한 무척추 동물들 뭐 이런 것 식물로 보면 1년생 식물들이 그래요. 자, 근데 모든 생물들이 이런 1유형, 2유형, 3유형에 다 속할까요? 꼭 그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새들의 사망률은 어린 개체 때 더 높을 수 있지만은 성체가 되면 매우 안정적인 유형을 따라요. 즉 3유형
되다가 성체가 되면 이 유형처럼 된다거나 또 그 탈피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개 같은 경우 크랩 그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개와 같은 몇몇 무척추 동물을 탈피를 할 때 사망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탈피 한 번 할 때마다 사망률이 뚝뚝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계단형 곡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단형 곡선 이렇게 뚝뚝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이제 주로 그 이입과 이출이 없는 개체군에서 생존 곡선 자체가 개체군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핵심 유형은 뭐냐면은 생식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식률은 얼마나 새끼들을 잘 낳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생식률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그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는데요. 뭐 한 번에 새끼를 낳을 때 얼마나 낳느냐 뭐 이런 것도 개체군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